예. 유불 문명이 분발해야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이야기합니다. 유불 문명이란 유교와 불교를 아우르는 문명이란 말입니다. 유럽의 라틴어 기독교 문명, 서남아시아에 시작된 아랍어 이슬람 문명, 동남아시아의 산스크리트 힌두교 문명에 상응하는 동아시아 문명이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한문 유교 문명권이라고 나는 늘 말해오다고, 그렇게 해서 세계문학사를 서술하고서 세계사를 거론하다가 잘못임을 깨닫고 유교 문명을 유별 문명이라고 수정합니다. 동아시아 문명은 유교 문명이 아니고 유교와 불교가 함께 이룩한 문명임을 연구를 더하고 연륜을 축적하면서 선명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유교와 불교는 외유 내불, 겉으로는 유교고 안으로는 불교라는 관계를 가집니다. 밖으로는 유교로 현실에 참여하고 안으로는 불교로 마음을 비우면서 문명이 성장했으며 또한 사람됨이 성숙해 왔습니다. 유교와 불교는 동아시아 오랫동안 상생이면서 상극이고 상극이면서 또한 상생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내력을 말하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만은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동아시아가 다른 문명과 만나게 되어서 내부적인 다툼을 종식시키면서 밖으로 나갈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상극이면서 상생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상극보다는 상생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유교는 고고하게 놀지 말고 몸을 낮추라고, 불교는 산중에 머무르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고 서울을 깨우쳐주면서 동아시아가 인류를 위해 크게 기여한다고 다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 은인이 있었으면 야율초제입니다. 이게 대등한화합, 동아시아 문명의 심층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야율초제에 대해서 길게 논의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기 바라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말합니다. 징기스칸이 지휘하는 몽골군이 판도를 넓히면서 살육을 일삼을 때 거란인 야율초제가 재상으로 발탁되었느냐 하는 것이 시비가 있어요. 재상이란 제도에서 이제 참모로 발탁된 건 틀림없습니다. 야율초제는 말했어요. 사람의 약탈을 대상으로 삼고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고 생업에 종사하게 하고 세금을 거두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이익을 내세워서 의로움을 실현하게 만들었어요. 이로 설득해 의를 이루게 해서 몽골 제국이 유러시아 거의 전역에서 몽골 평화, 라틴어로 팍슬로 몽골리카라고 할거리는 태평사를 이룩하게 했습니다. 야율초제가 지대한 공적을 했고 우리 선조 고려인이 목숨을 구하고 나라를 유지한 것이 그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에서는 야율초제를 전혀 가르치지 않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살행위입니다. 야율초제가 소수민족인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그 사정은 대등한 화합에서 자세히 말했어요. 기가 찰 일입니다. 야율초제는 이웃시국하고 이불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교로는 나사를 다스리고 불교로는 마음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바로잡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진력한 것이 안으로 불심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워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부당하게 희생되어 가산을 몰수당할 때 축제한 사실이 전혀 없어 가난하게 산 것이 밝혀졌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몽골군이 금나라를 멸망하고 수도 개봉에 사람을 전부 죽이려고 그랬어요. 야율초제 덕분에 살아간 사람이 140만이라고 해요. 살려두고 세금을 거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말하니까 알아들었어요. 야율초제 잊지 말아야 할 이유는 시야를 넓혀서 다시 말합니다. 몽골군이 사륙을 일삼 같은 대재앙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문명이 대등에 공존하는 균형을 깨고 유럽 라틴어 문명권이 일방적으로 팽창해 세계를 휩쓸고 있어 다른 모든 문명권을 불행에 몰아넣습니다. 몽골군처럼 그렇게 횡폭에 나서지는 않지만은 일방적인 확장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가장 큰 힘이 군사력에서 경제적으로 다시 기술력으로 이동하면서 차등이 확대되고 상극이 격심해집니다. 지금은 기술력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이죠. 몽골군의 군사력보다 더 큰 힘입니다. 이에 맞서서 상극의 투쟁을 벌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차등을 대등으로 바꾸어 놓아야 상극이 상승해야 합니다. 싸우려고 이길 마음이 없어야 이긴다고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와 불교의 상극이 상생하게 한 그런 경험이 있는 동아시아가 먼저 창조 주권을 고도로 발휘해 대등의 발편을 구축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서의 상극도 상생하게 해서 세계적 범위의 상극도 상생하게 하려고 힘써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문명권의 제휴가 필요한데 동지를 구해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산스크리트 힌두 문명권은 의욕이 모자라 안타깝습니다.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인도하고 우리 깊은 유대를 가져야 되는데 인도가 자기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힌두교의 성자 비베카난다는 19세기 말 사람입니다. 힌두교는 불교라는 동반자를 잃어버리고 몰락의 길에 들어섰다고 말해요. 놀라운 견해입니다. 아랍어 이슬람 문명권은 극도의 순수성을 지칭하면서 라틴어 기독교에 대해서 투쟁에 몰두하겠어 대합을 이룩하는 과업을 함께 수행할 수 없습니다. 상극에 대해서 상극으로 맞서려고 해요.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군사력에 대해서는 싸워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경제력에 못 이깁니다. 기술력에는 더욱 못 이깁니다. 지금은 싸움이 군사력의 싸움, 경제력의 싸움은 기술력의 싸움입니다. 기술력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뭐 군사적인 테러를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거 아닌데 상극만 확대하고 있어요. 이기려고 하면 이기지 못하고 이기지 않으려고 해야 이깁니다. 라틴어 기독교 문명권과 아랍어 이슬람 문명의 충돌이 날로 격심해져서 세계사의 재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부정하는 무신론으로 이 싸움을 해결한 것은 망상으로 판명됐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이렇게 하려는 게 망상으로 판명되고 중국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충돌을 점점 확대하고 있어요. 양쪽이 독선을 벌이고 상대를 이해하고 싸움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도록 촉구하는 중재자가 필요한데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중재자를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유불 문명에서 중재자로 나서서 파국을 면해야 합니다. 유불 문명의 사명은 그 싸움의 중재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어느 쪽에 가담해서 이쪽에 가담해서 저쪽을 친다든가 저쪽에 가담해서 이쪽을 친다든가는 어리석어요. 우리는 분쟁을 확대하지 말고 종식시키는 데 힘을 써야 돼요. 기독교 이슬람 문명이 지나치게 과된 싸움을 멈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화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리 유불 문명의 사명입니다. 유불 문명의 상극이 상생이고 상생이 상극인 생극론에 입각해 차등을 넘어서서 대동을 실체한 것은 우리가 이미 실체한 것인 동아시아만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인 소망의 실현입니다. 보서 설명하라고 우리는 노력해 왔어요. 유불의 내부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넘어선 경험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소망이 기독교나 이슬람의 드센 곳에서는 일시적으로 무시되고 억압된 것을 알고 되살려야 합니다. 기독교냐 이슬람이냐 한쪽으로 결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억누르고 파괴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이를 위한 설계를 하는 것이 화합을 위한 설계를 하는 것이 우리 학문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우리 학문이라는 나의 학문, 한국의 학문이 아니라 동아시아 학문의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아시아 각국은 모두 아까 동아시아 연합을 하자는데 이 연합이 모두 일제히 함께 노력해야 돼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돼요. 중국은 그 큰 덩치와 강한 관력으로 여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방향이 없어요.
이슬람 문명과 힘을 합쳐서 기독교 문명을 하려고 하니 신강에 이 사람을 탄압하는 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 사람으로부터 적대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이슬람 편도 안 되고 또 기독교 편도 안 돼서 뭐 아무도 아니야. 방향이 없어요, 그냥. 그 큰 덩치와 강한 힘이 정말 우습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하고 연합해서 이거를 중재하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중국이 힘이 있으면 우리가 지혜를 보태주마. 우리는 지혜가 있어도 힘이 모자라니까 중국의 힘과 우리의 지혜를 합치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큰 짐이 되고 말아요. 유불교는 종교라는 공통점이 있어 기독교나 이슬람을 논리적으로 배제하고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아닌 무신론으로 서로 이렇게 중재할 수는 없어요. 너희들이 종교를 믿는 것 자체가 두 놈이 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안 돼요. 둘 다 종교를 믿는 건 이해한다. 왜냐하면 우리도 종교니까. 그러나 유교나 불교는 독단적인 극단론이 가장 적은 종교입니다. 술로 치면 도수가 약한 소리입니다. 종교긴 하지만은 독단주의나 극단주의가 가장 적은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라는 강점과 이점, 공통점과 극단주의 적은 이점을 함께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서 베트스의 아주 적은 종교에서 도수가 낮은 술이어서 양쪽의 독선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상극이 상생의 원리를 제시하기만 하지 않고 유교와 불교의 다툼을 해결한 활용해 그 타당성을 입증했습니다. 우리 내부의 분란을 우리는 이렇게 수습했잖아. 더 많은 논의를 다채롭게 정의하면서 종교학을 넘어서는 새로운 종교학을 근대를 넘어서 다음 시대 나가는 문명 전환의 시점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역시 문학이 계속 큰 역할을 합니다. 또는 예술이 역할을 합니다. 문학과 예술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다음 대목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유불교는 예술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설득보다는 감동에 더 큰 힘을 그치는 것을 인정하고 개념을 사용하는 철학이 감당할 수 없는 각성을 형상을 만들어내는 예술의 소관사로 남겼습니다. 이런 전통을 적극 계승해 대등예술을 함께하면서 상극이 상생이 하자는 것이 세계사의 공경 해결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우리는 제시합니다. 한국의 문학은 우리 내부의 문제만 이야기할지라 동아시아를 세계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문학을 해야 돼요.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세계 일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 문학의 가장 큰 결함이고 우리 문학이 외국에 번역돼도 큰 공감을 이룰 수 없는 것은 그 시야의 폐쇄성이 있어요. 그럼 뭐 세계를 널리 따르면서 두루 간섭할 게 아니냐. 우리 내부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속에서 다 민족, 다 언어, 사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우리는 세계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해야 돼요. 여기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 여성들의 문제가 한국 문학에 아직도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전에 말했죠. 방글라데시 학생이 크게 공부해 돈 모아가지고 서울대 국문과 한학기 공부하고 또 사라졌다 또 나타나고 해요. 그런 학생이 한국어로 정말 이주인과 한국인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 소설을 썼을 때 비로소 한국 문학이 진정한 세계 문학이 돼요. 우리 한국인은 못 쓰고 이주해온 사람이 쓰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람직합니다. 노벨 문학상에는 개떡 같지만은 그런 사람이 한국어로 쓴 문학 소설이 노벨 문학상을 턱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줄 겁니다. 노벨 문학상 개떡 같지만은 그런 작품이 진정으로 평가받습니다. 아프리카인이 불란서에 가서 느끼는 문제 갈등 이런 작품이 굉장히 큰 평가를 받고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 작가들은 아직 거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내부에 무슨 계급 모순만 계속 되새이고 일본에 대한 항일만 그냥
소리 높여 외쳐 앉았어요. 이제 그것은 음울한 개구리입니다. 일본을 욕하면 인기를 얻는 거, 네. 저급한 머리가 텅 빈 정치인들이 하는 짓인데 작가들도 그걸 무슨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요. 우물한 개구리고 저급한 짓입니다. 인기가 떨어질 만하면 일본 욕해요. 자, 이런 이 글은 이슬람 문명의 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유튜브 방송에 서두에 있는 글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것은 유튜브 방송하고 강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요. 이걸 서두에 제시하고 이슬람 문명의 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충돌해 세계사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크게 근심하고 화해를 위한 중재도로 나서야 하는 사명과 자격을 확인합니다. 화해를 하려면 양쪽을 다 알아야 하므로 이슬람 문명에 대한 이해 부족을 문학을 통해 어렵지 않게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교리를 문제하는 거, 정치를 문제하는 게 아니라 다 이 사람의 문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극단적인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기독교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슬람 문학을 봤을 때 극단적인 거부 반응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슬람을 예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해서 이게 더 훌륭하다는 이야기합니다. 훌륭하고 못하고 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유럽 서양문학만 세계문학이고 세계명작이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다음 강의에서 거기에 대해서 난타를 합니다. 난타를 해요.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소위 유럽 문명권 중심주의를 격파하는데 문학이 가장 큰 설득력을 가져요. 또 문학으로 공격을 해야 후유증이 없고 반발을 받지 않아요. 한 얘기, 셰익스피어 리어 왕, 셰익스피어는 참 대단하다 그러죠. 근데 리어 왕의 그 두 딸은 왜 그렇게 아버지를 배은망덕하고 괴롭혀요? 우리 동아시아에는 효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월남문학에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효녀 이야기가. 왜 동아시아 딸들은 그렇게 효녀고 유럽 문명권의 딸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배신해? 아버지를 배신한 문학은 세계 명작이고 효녀 이야기는 개떡까지 취급해 드는가? 그런 게 여기서 이야기돼요. 이제 토론해도 되겠습니다. 예, 토론. 유불문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굉장히 큰 진전인데 가령 이제 저희들 동아시아 전통 속에서는 도교, 노장사상이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교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묶어서 이쪽에 와서는 유불이라고 합쳐지나 사실은 상주하고 불교까지 합치면 상당히 다른 양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예. 도가 사상이나 도교를 그 자체를 보면은 동아시아 문명이 되어야 될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도 중국도 안 받아들였어요. 한국에는 무속이 여전히 존소되고 있고 일본은 신도라는 놈이 있어요. 도교, 무속, 신도는 민족 문화입니다. 불교와 유교는 동아시아 문명입니다. 여기서 문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도교가 동아시아 문명이 될 만한데 왜 중국의 민족 문화로 민족이란 말은 중국에 좀 안 맞지만 중국 문화로 남아 있었던가 하는 데서 상당한 고찰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뭐 준비된 견해가 별로 없으나 거기에서 끝쳤어요. 그래서 유교와 불교는 공통이고 저쪽은 도교가 있고 한국에는 무속이 있고 이건 신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문명이라는 말을 써서 일본이 새로운 문명을 말했다고 하는데 신도가 보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디든지 그런 보편 종교 이외에 재래 종교나 민족 종교가 다 있어요. 가령 이슬람 문명권에 있어서 배화교, 조라스트교, 이슬람 이전에 굉장히 큰 판타를 차지했는데 이슬람이 나타나자 그놈은 그런 한쪽으로 밀려서 어떤 문화적 특수성으로 밀려났어요. 그런 게 독에 있고 또 티베트에 무슨 보온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 무섭게 했는데 그것도 불교가 오자 밀려났어요. 모두 다 그런 재래의 신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물 문명을 이야기하는데 도교가 별 지장이 되지 않아요. 지금 두 번째 질문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럼 이제 중세 전기에 그렇게 힌두교라든지 힌두 문명이 크게 성행하다가 상자부 불교로 바뀌는 거는 어떻게 해명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브라만교 시대, 불교 시대, 브라만교 시대, 불교 시대, 힌두교 시대로 가요. 브라만교는 브라만 계급의 종교였는데 불교가 모든 사람의 종교가 되니까 브라만교가 불교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힌두교로 바뀌었어요. 보편 종교로 바뀌었어요. 브라만교는 인도에 머무르지 문명권 전체의 보편적인 종교가 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불교가 문명권 전체의 보편 종교를 만들자 다시 태어난 브라만교가 아닌 힌두교는 보편 종교가 됐어요. 그런데 힌두교가 그렇게 자리를 잡자 불교가 힌두교의 요소를 많이 받아들이다가 힌두교한테 그냥 흡수해 들어가 버렸어요. 대승불교는 불교를 확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확대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힌두교에서 너무 많은 걸 받아들였어요. 가령 우리가 절에 가면 늘 보는 천왕문의 사천왕, 이 힌두교 신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무슨 관순보살, 무슨 무수보살 이런 것도 힌두교의 다신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불교 때문에 힌두교가 생기고 힌두교를 본떠다가 불교가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래서는 불교가 망하고 없다. 그래서 원래의 불교로 돌아간 게 테라와다 부디스մ 상자불교입니다. 우리가 소승불교를 하는 게 상자불교입니다. 소승불교에는 보살도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석가모니불밖에 없습니다. 타이에 가면 타이에 불상은 석가모니불밖에 없어요. 보살 그거 힌두교에서 온 거다. 사천왕 그건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상자불교가 다시 등장했는데 상자불교가 등장하면서 동남아시아는 중세 후기로 들어가고 여기는 신유학을 가지고 중세 후기로 들어가고 그래서 신유학과 상자불교는 중세 후기 사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거왕한 관념의 체계를 버리고 현실과 우리 생활을 중요시하면서 그 앞에 대승불교 시대는 왕즉불이라 해서 왕을 높이면서 엄청난 큰 불교 건축물, 앙코르와트라든가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를 만들었는데 상자불교는 그런 식의 대공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세 후기에 들어가는 데서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한 종교의 역사로 말하지 말고 다른 종교와 얽혀. 그리고 또 중세 후기로 들어갈 때 상자불교와 신유학만 있은 게 아니라 그때 이슬람이 중세 후기 사상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종교끼리의 얽힘을 통해서 그걸 다 설명해야 돼요. 한 종교 따로 해도 안 돼요. 얽힘을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 얽힘의 많은 부분은 문학사와 함께 돌아가고 있어요. 담마파드 법구경이라는 게 있어요. 담마파드 법구경이라는 것이 그게 대승불교 이전의 원불교의 경전입니다. 중세 후기가 돼서 대승불교를 청산하고 상자불교를 할 때
단마파드 법규경이 굉장히 중요한 고전으로 재부각되어 있고 우리는 대승불교의 세계이지만은 그걸 중요시해서 대승불교의 그 허황됨을 시정하고 법규경 읽어보면 우리 일상생활의 어떤 그런 단순한 윤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창한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없어요. 그래서 상좌불교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로서는 실감이 안 나지만 법구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생활을 좀 더 성실하고 건전하게 하자는 얘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스승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대승불교는 힌두교를 닮아가면서 석가모니가 있고 뭐 비르자라불이 있고 뭐 별별 부서가 있어가지고 마치 이게 뭐 우주를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뭐 이런 완전히 힌두교적인 상상력으로 치달아서 말끔히 씻어냈어요. 마치 유럽에서 개신교가 나타나면서 가톨릭이 막 덕지덕지했는 성상을 다 쓸어버리는 것 마찬가지죠. 가톨릭에 막 별별 성상이 다 있는 걸 다 일소하고 딱 십자가 예수만 둔 게 개신교잖아요. 상좌불교에서도 다 실어버리고 석가모니 불 하나만 뒀어요. 그것도 송타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등장한 거, 상좌불교가 등장한 거 또 맞물려 있어요. 그렇게 연결시켜 이해해야 돼요. 그 말씀하신 유불 문명의 역할이 정말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힘을 갖고 있는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유교 이런 문명은 점차 밀려났고 이미 우리 사회에 유불 그리고 기독교가 많이 들어와서 특히 그 중에 기독교 문화가 많이 더 극성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불 문명을 다시 일으킬 힘과 원동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독교 신도도 마음의 근저에는 유불 문명이 있다고 말했어요.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좀 달라요. 그리고 힘이 있느냐? 학문을 열심히 하고 교육을 통해서 보고하면 힘이 생겨요. 어떻게 힘을 가지냐? 열심히 연구하고 교육을 통해서 보고하고 초등학생도 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힘이에요. 고명한 학자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명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걸 자꾸 확대하고 보급해야 돼. 그게 힘이지. 그것은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과는 또 다른 정신의 힘이에요. 상대방의 군사력에 대해서 군사력을 맞서 경제력에 경제를 맞, 기술력이 아니라 그쪽이 안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미국의 군사력, 경제력, 정보력에 정면으로 맞서서 전혀 승산이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이 못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생각이야. 저쪽에 못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생각이 진짜 힘이죠. 미국의 학자, 막 그 고명한 학자, 뭐 목에 힘주는 학자, 뭐 세계적 학자,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전혀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힘이죠. 근데 그쪽에는 아무 고명한 학자도 이런 생각을 못 하는데 우리는 아동 주절까지 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엄청난 힘이죠. 아동 주절까지 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자.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보급하고 열심히 교육하자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꿔놓고 세상을 정상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동아시아 사람이 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쪽이 싸움을 적게 하게 되고 멈추게 돼요. 들어보니까 자기들 너무 창피스럽거든. 동아시아 사람이 다 이렇게 생각하면 싸움이 끝나요. 그래서 동아시아 사람들이 나머지 장단에 맞춰서 이쪽에 편드는 저쪽에 편드는 또 힘은 있고 덩치는 건데 어디 편들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중국처럼 이렇게 있으면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중국은 정말 힘과 덩치가 너무 큰데 이게 어디에 속할지 몰라도 이런 전쟁에 지금 세계적인 전쟁에
어디로 편을 들어야 될지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게 힘이 크고 덩치가 큰 것이 큰 부담이야. 선생님 이제 이런 생각들이 실현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흘러. 흐를 수도 있지만 지금 열심히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열심히 뛰자 이거죠. 이제 역사상에서 이제 이와 비슷한 문제가 이런 학문의 연구와 보고로 해결된 사례를 하나 들어주시면. 그러니까 전례가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책도 이제 뭐 동아시아 문학사 비교로는 중국어, 일본어, 월남어로 다 번역됐고 그래도 대충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게 일본이나 중국이나 월남이나 다 한국학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 열심히 듣고 그걸 참 자기 학문과 교육에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변화가 올 것이고 한국학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동기라고 생각해요. 그 예를 들어서 박지원이나 최한기의 생각들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아니 지금 뭐 그대로 실현되는 게 아니라 그게 오늘날 우리 학문 속에 다시 녹아서 우리가 그걸 써먹어야 되죠. 이제 새사람들이 뭐 최한기를 공부하자고 하는 것보다 우리 생각 속에 그게 다 녹아서 써먹어야 되죠. 그리고 이야기를 쉽게 해야 되고 뭐 그렇게 박학다식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박학다식하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외국인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